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12일 목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8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이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젠슨 CEO가 이 블랙웰의 이 수요가 여전히 좀 강력하다는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8%대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나스닥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타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이 해리스 트레이드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 섹터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이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태양광, 2차 전지 섹터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일선 위로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상승하면서 2,5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600억 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수급 변동에는 끝까지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톱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렇게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현재 이 리포트 중에 가장 낮은 목표가인 91,000원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 내리면서 25만 원을 제시했다는 점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IM증권에서 이 CDMO 가치 상승에 주목을 하자라면서 목표가를 11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흐름 좋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2.62% 상승하면서 7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720선을 회복해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 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지금 종목 흐름도 살펴보면요.
보면요.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27%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킨스 전자도 21%, 리노공업도 7%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더 강합니다. 4%대 강세 보이면서 77,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캠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집니다. 5%대 강세 보이면서 185,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산업에서 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 이제는 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로 위에서는 쉽게 이 전기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바다 위로 가게 되면은 친환경 선박, 뭐 LNG선이라든지 또 암모니아선과 같은 이러한 친환경 선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또 해운 물류 분야에서도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이 HMM도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이 앞으로의 투자 금액의 60%를 투입하겠다. 이러한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HMM의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지난 10일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2030년 말까지 컨테이너와 벌크 운송 사업의 선봉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과 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HMM은 컨테이너 선봉량을 130척, 벌크 선봉량을 11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터미널 개발 및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2045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HMM은 디지털 역량 내재화에도 투자할 예정이고요. HMM은 이번 투자가 지속 성장을 가능한 이 포트폴리오 구축과 또 선진적인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공시에서도 밝혔지만 이렇게 중장기 로드맵을 크게 5가지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요. 2030년까지 H&M이 23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입을 해서 사업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컨테이너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업에는요, 12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전망인데요. 목표는 2030년까지 155만 TEU의 선봉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 70척의 LNG 그리고 메탄올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서요, 이 친환경 기술과 그리고 선박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HMM이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요 항로에서의 운송 용량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비주력 부문으로 여겨졌던 이 벌크 부문에는요. 5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645만 DWT의 선대를 1256만 DWT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HMM은 안정적인 벌크 운송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이 대량 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통합 물류 사업 부문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HMM은 4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통합 물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항만 터미널을 확장하게 되고요. 이 새로운 거점 항만 터미널을 추가로 확보해서 엔드투엔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화물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일관된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이 친환경 경영 부문인데요. 이 HMM은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친환경 선박 도입을 포함한 이 친환경 관련 사업에 총 14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박 개조 및 이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보에 9천억 원, 그리고 디지털 기반 조직 체계 구축에 1천억 원 등 이 친환경 경영에는 총 1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HMM은 이 친환경 운송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저탄소 그리고 무탄소 선박 약 70척을 확보하게 되고요. 2045년까지 전 운송 구간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기존 2050년을 목표로 했던 이 넷제로 전략을 5년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과 또 청정 에너지 수송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HMM 이렇게 친환경 경영에 1조 원 가량을 더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친환경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또 H&M이 새로운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포함해서 H&M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먼저 이 항로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MM은 이 기존 D 얼라이언스 체제에서는 26개의 항로를 운영했는데요.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체제에서는 MSC와 협력을 해서 이 30개 항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유럽 항로는요,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가 되고요. 이는 다른 해운 동맹과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북유럽과 이 지중해 항로에서 기항하는 항만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중해 항로에서는 이 주요 거점 항만에 대한 기항 횟수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튀르키예 등 이렇게 신규 직기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항로는 더 많은 화주를 유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더 많은 화주가 모이게 되면은 더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가 있어서 운임 경쟁력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MSC와 이 선복 교환 협력을 통해서 이 HMM은 유럽 항로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미주 항로에서의 기존 강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복 교환은요, 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공간을 다른 해운사와 서로 맞바꿔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D 얼라이언스에서 함께했던 이 독일의 하팍 로이드의 탈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이렇게 MSC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소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HMM은 인도와 북유럽 그리고 인도와 남미 항로 등 이렇게 신규 항로를 개설해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대서양 항로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선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 이 기존의 다른 해운 동맹이 제공하지 않는 이 북유럽 항로의 부산, 일본, 베트남 직기항 서비스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가입은 이 HMM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항로와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MM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가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로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또 HMM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이 호불호가 혼재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상위 해운사와 경쟁하기 위한 컨테이너선 투자 단행과 또 선종 다각화를 통한 이 실적 변동성의 감소 그리고 친환경 선대 확보로 이 환경 규제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고요. 반면에 끝나지 않은 이 컨테이너선 발주 러시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밸류업 계획의 부재와 또 선대 투자의 대부분의 재원을 활용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여력이 축소된다는 부분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HMM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이 영진약품, 기업에서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기업인데요. 표적 항암제와 또 면역 항암제 등 이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 신약증을 좀 개발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좀 플레임을 보니까요. 생명을 위한 의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진약품이 혁신 신약을 또 확대하고 나서면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 등 협력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16%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 자세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중국 원료 의약품 회사 준상벨링에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 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셰프카벤은 이 항균 자궁을 특징으로 하는 3세대 항생제인데요. 계약금은 995억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 후에 10년이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양사의 서명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셰프카벤 세립의 중국 허가가 완료가 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영진약품은 국내에서 셰프카벤 세립을 제조해서 공급하고요. 이 중산벨링은 중국 내에서 마케팅과 또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앞서서 6월에 이 영진약품은요. 중국의 셰프카벤 세립의 이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영진약품 이기수 대표는요,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 의약품에 이 중국 품목에 대한 허가가 승인이 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시장 진출에 통해서 또 수출을 또 확대하고 이 세파 항생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글로벌 사업을 더욱더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 내용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1,000억 원 규모로 좀 안정적인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진약품은요, 이와 더불어서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계약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진약품이 바스젠 바이오와 항암 혁신 신약 신규 타기 발굴을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난 6일에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KL1333을 포함해서 이미다졸 이 유도체 적응증 확장과 또 만성질환 계열의 복합 신약 개발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또 이어서 이렇게 바스젠 바이오와의 두 번째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바스젠 바이오는요, 대장암과 관련된 신규 타깃 5종을 발굴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요, 유효 물질 발견 후에 또 영진약품에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타겟 및 또 유효 물질 기술을 이전받아서요,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좀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기수 대표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R&D 연구를 통해서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좀 통해서 미충족되고 있는 의료 수요 해결에 좀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또 도약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바스젠 바이오가요, 15만 6천 명의 이 혈액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뱅크 거점 독점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좀 다인종의 데이터를 포함한 77만 명의 이렇게 임상 멀티오믹스 코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혁신 신약에 대한 이상적인 그 타겟을 좀 발굴하고 있는 만큼 같이 이게 협약을 하는 거에 굉장한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렇게 신규 이 혁신, 신약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이 이뤄졌다는 공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 공시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이 KL1333이라는 물질이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질환 치료 후보 물질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물질 좀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참 바이오 용어들이 참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에서 힘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손상이 되면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희망의 빛을 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 이 KL1333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물질이요, 이 영신약품이 지난 2017년에 엠리바의 기술 이전한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 후보 물질로요. 유럽의 의약품청과 또 미국의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요. 미국 FDA로부터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요. 지난 6월에는 1차 모집 40번째 환자에 대한 이 24주간의 투약을 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후보 물질 이 KL1333의 임상 이상의 중간 분석에서는요,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확인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밝혀졌습니다. 엠리바에 따르면요, 이 KL1333의 이 임상에 대한 이 중간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성인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 물질에 대한 안정성과 또 무용성 평가를 좀 통과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도요, 임상 설계 변경 없이 이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간 분석 결과를 계속해서 보니까요,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환자 모집은 하반기 중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향후에 이렇게 영진약품의 마이스톨 수령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L1333이 이 임상과 또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요, 영진약품이 수백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판매에 대한 로열티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수익 또한 또 극대화될 전망이다라고까지 밝혀졌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이렇게 판권은 여전히 또 영진약품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은 바이오시밀러에만 좀 집중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또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좀 미토콘드리아 손상 시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물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또 폐질환 치료제와 관련한 허가 신청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진약품이 독일의 베링거의 오페브 연질 캡슐을 정제로 변경을 해서 개발한 이 제네릭의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오페브가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이고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폐 기능 감소 지연에 좀 널리 쓰입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좀 손상이 됐을 때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오페브는 이 국내 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0억 원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오페브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진행이 될 만큼 그만큼 좀 의료 수요가 굉장히 계속해서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영진약품은 3월에 이 오페브 제네릭의 생동 시험 투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 신청도 완료를 했고요. 이 오페브 제네릭 개발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중에는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페브 연질 캡슐과 좀 다르게 정제로 개발이 된 건데요. 오리지널 대비 크기와 대비해서 조금 크기를 축소를 했고요.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더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이 영진약품 대표이사는요. 이 영진약품이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 수준으로 충족하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완제와 원료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우수한 원료와 제재 기술로 이 오페브 제네릭을 국내 최초로 발매해서 폐섬유증 환자의 고통을 좀 절감하고 복용 편의성 또한 개선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영진약품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또 R&D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실적에는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영진약품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영진약품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좀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진약품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1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보면요,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1% 증가했고요.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매출액만 해서 1,272억 원을 달성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 증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경영 실적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 확대는요, 상품과 OEM 등 이렇게 내수 매출 증가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등 이 상품 내수 매출이 2022년에는 950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요, 1,040억 원으로 지금 9.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OEM 매출도요,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는 325억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2022년에 245억 원 대비해서 32% 늘어난 수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안정된 경영 상황을 좀 맞이한 데에는요, 연구 개발비 조정에 따른 결과가 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고요. 또 1분기 연구 개발 비용을 보니까요, 29억 원을 사용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에는 30억 원을 사용했다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은 줄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 비용을 조금 감소하면서 좀 비중을 감소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이렇게 R&D 방향을 더욱더 그래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좀 R&D 진행 방향을 전환하면서요,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도 연구개발 지속에 대한 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 DXVX, 지난번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신약 개발을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제휴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진약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의 공시 요약입니다. HMM이 지난 10일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2030년 말까지 컨테이너와 벌크 운송 사업의 선봉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과 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HMM은 컨테이너 선봉량을 130척, 벌크선 선봉량을 11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터미널 개발 및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2045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HMM은 디지털 역량 내재화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HMM은 이번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선진적인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진약품 공시 요약입니다. 영진약품은 중국 원료의약품 회사 중산벨링의 셰프카벤 세릭 완제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995억 원, 계약 기간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 후에 10년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셰프카벤 세립의 중국 허가가 완료가 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부터 수익성 안정세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반기로 보면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전력 효율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HB 솔루션의 공시를 통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BOE라든지 또 비전옥스와 같은 이러한 OLED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의 발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FNS테크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NS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32억 6,385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4.11%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입니다. 네, FNS테크가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공시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FNS테크는요, 이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디스플레이 습식 시각 공정 장비 전문 제조사로서요, 이 OLED의 세정, 박리, 그리고 시각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이 장비 제조사인 세메스가 2019년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 철수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디스플레이 습식 세정 장비 독점 공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FNS테크의 이 주 매출원인 디스플레이 습식 세정 장비는요, 기판 위에 세정제나 그리고 DI 워터, 그러니까 이온을 제거한 물을 사용해서 기판 위에 산화막 그리고 이온, 유기물이나 금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시각 장비는 시가액을 활용해서 기판 위에 증착된 금속 막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오픈 메탈 마스크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FNS테크는 지난해 5월 IT용 8.6세대 OLED용 오픈 메탈 마스크 세정 장비 생산 시설에 12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같은 달 SNF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360억 원 규모의 이 오픈 메탈 마스크 세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FNS테크는 이 자회사인 MS 솔루션을 통해서 마스크 세정 장비를 직접 개발했는데요. 현재 대형 OLED용 오픈 메탈 마스크를 세정할 수 있는 곳은 FNS테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16일에는요, 이 대형 OLED 오픈 메탈 마스크 정밀 세정 제품을 출하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객사 라인에서 사용한 오픈 메탈 마스크를 FNS테크 공장에서 정밀 세정한 제품으로서요, FNS테크의 서비스 매출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SNF테크 측에서는요, 3분기부터 세정 서비스 매출이 확대된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HB 솔루션도 그렇고요. 좀 계속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향 장비 수주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 상반기 시설 투자 규모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좀 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 9,12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27.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투자 금액은 지난해 전체 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이기도 한데요. 특히 IT OLED 및 플렉시블 제품 대응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설 투자를 집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대폭 투자를 늘리게 된 이유는요, IT 시장에서 OLED로의 전환을 위해서 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8.6세대 IT OLED 생산 공장인 이 A6에 반입할 장비 구입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8.6세대 IT OLED 분야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고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8.6세대 IT 전용 OLED 라인인 이 A6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OLED 라인 중에서 가장 높은 세대 라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이러한 정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IT 시장에서 OLED로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FNS테크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봤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FNS테크는요, 자체 시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 이 CMP 패드 양산에 성공을 해서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CMP 공정은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인데 최근 캐파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이 HBM의 경우에는 D램 적층 구조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CMP를 통한 이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D램 표면을 식각해서 최대한 칩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지 또 용적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HBM이 8단, 12단, 그리고 16단 이렇게 단층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CMP 패드의 수요가 2에 대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CMP 패드 시장은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원, 그리고 국내는 3천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이 앱센F테크가 정확한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반도체 팹용 CMP 패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모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업체가 이 대만 TSMC의 팹에 CMP 패드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이 습식 시각 장비 부문에서 업력을 다져왔던 이런 FNS테크가 해당 업체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단번에 좀 이 신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됐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SNF테크 측에서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3분기는 인수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온 만큼 FNS테크가 해당 법인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 국내 반도체 팹을 비롯해서 대만의 TSMC 등을 상대로 이 CMP 패드 공급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FNS테크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 소재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24년부터 이어지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와 그리고 UV 램프 및 CMP 패드의 공급 확대, 그리고 신규 고객사향 물류 장비 공급과 자회사를 통한 OLED 메탈 마스크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456%나 늘어난 1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6%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NS테크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이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2021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또 태양 전지와 수류 연료 전지, 또 제조 장비 등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장비인 ESS 등을 생산하면서 사업 확장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에 이 노친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좀 구축할 만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장비로서의 도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 테슬라 주가 그 전거래일에는 테슬라
주가의 또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장비로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또 관심이 계속해서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이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인다는 그러한 시각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좀 수혜를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이렇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 또 리튬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 등등 다양하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또 어떻게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요. 차세대 배터리에 집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 SDI가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좀 가속도를 내면서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삼성 SDI는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또 안정성이 뛰어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좀 집중을 하면서 관련 소재 시장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삼성 SDI와의 협력 가능성이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보유한 기술력이 삼성 SDI의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에 이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각형용 2차 전지에 이어서 두 번째 채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이러한 소식에 23%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흐름도 살펴보면요. 어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1.41% 하락하면서 2,805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 좀 전기 자동차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2차 전지 제조에 좀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사업 성장을 계속해서 같이 이끌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차별화된 기술력과 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해서요. 시장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글로벌 2차 전지 장비 시장에서 좀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포부까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노칭 공정 장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ESS용 이 제조 장비에도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와의 이런 시너지로 주가가 좀 급등했다는 점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현대차와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유일 에너테크가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이 노칭과 스태킹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이 조립 공정 장비를 단독 수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또 높고요. 안정성이 뛰어나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투자는 또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만큼 핵심적인 변화로도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시도 이러한 관련된 완료 공시였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에 관한 그 완료 공시였는데요. 자세한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급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계약 상대가 오픈이 됐습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136억 3,8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28.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였고요. 계약 상대가 이 계약상 비밀 보고였는데 이렇게 만료가 됨에 따라서 밝혀졌습니다. 에너테크의 러시아 자회사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번 공시 완료까지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유일에너테크 이렇게 좀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일에너테크만의 강점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유일에너테크의 강점을 찾아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된 2차 전지로요. 파우칭형 사용되는 노칭기와 스태킹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원통형과 또 각형, 파우치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노칭기 장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이 노칭기가 롤 형태의 절단된 극판을 좀 금형 프레스를 사용해서요. 탭 부위를 따내어서 이 단판 극판 형태로 재단을 하는 이런 공정의 제조 장비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스태킹 공정을 보니까요. 이렇게 노칭된 단판 극판을 원하는 용량에 맞춰서 일정한 수량으로 분리막 사이에 두고 일정한 두께로 쌓는 공정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파우치형 2차 전지는요. 전기차에 특화된 형태로도 생산이 됩니다. 이 배터리셀을 알루미늄 소재의 얇은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크기의 형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낮은 가격대에 좀 생산이 가능하고 또 무게가 덜 나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한 이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확대와 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일에너테크의 캐시카우였던 파우치형에서 이 각형으로 배터리 종류 또한 또 넓어졌는데요. 신규 개발된 이 노칭기를 통해서요. 각형 이 배터리 및 5G 스마트용의 이 소형 배터리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좀 장착이 되는 배터리 모듈 팩을 조립하는 자동화 라인까지 제작을 하면서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과 함께 배터리 모듈과 팩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유일에너테크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지속화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요즘에 좀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유일에너테크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부진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매출 추이에 따르면요. 유일에너테크는 사실 2022년 전까지 SK온과의 거래에서 매출이 100% 가까이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요.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들의 이제 신규 고객사를 좀 대거 확보한 덕분에 SK온의 의존도는 좀 낮아지고요. 새로운 고객사군의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실적 추이가 좀 꺾였는데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저 노칭 설비가 좀 계속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일에너테크가 올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을 맞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유일에너테크의 레이저 노칭기와 또 스태킹 설비가 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확보를 하면서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일에너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S테크 공시 요약입니다. FNS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32억 6,385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4.11%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입니다. FNS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27.9% 높은 약 2조 9,125억 원을 투자하면서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FNS테크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더불어서 UV 램프 및 CMP 패드 같은 반도체 소재 공급도 확대되는 추세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공시 요약입니다. 삼성 SDI와의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뛰어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면서 관련 소재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올해 본격적인 성장 구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시와 또 기업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